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키우는 30대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4년 넘어가네요. 시어머니와의 문제 때문에 매번 고생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해결을 받네요. 역시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해결을 받다는 게 시어머니랑 극적으로 화해를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괜찮아진 거고 덕분에 저는 속이 다 후련하네요. 남편과는 3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참 재밌게 했어요. 각자의 지인들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연찮게도 사는 곳이 정말 가까웠거든요. 두 사람 다 취직 후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지하철역 하나 있는데 회사 쪽으로 가는 방향도 똑같아서 아침 일찍부터 만나서 같이 출근을 했고 퇴근할 때도 시간이 맞으면 지하철에서 만나 집에 같이 돌아오고 했습니다. 퇴근길에 근처에서 식사도 하고 날 더우면 맥주도 한 잔씩 하고 그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중 몇 분은 저희가 이미 결혼한 사이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깝게 살면서 자주 보다 보니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의견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런 사람을 두고 1등 신랑감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심이면 전심이랬나 그때쯤 남편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왔어요. 주변 반응도 결혼 소식이 너무 늦게 나온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 친한 친구 중에 결혼을 엄청 일찍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반년, 못해도 한 달 정도는 같이 살아보고 결혼을 정하는 게 좋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해왔습니다. 앞에서는 결혼 선배로서 조언 고맙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우리가 한 동네에서 1년 365일 중 거의 300일을 붙어 있었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맞는 말을 한 거였어요. 자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같이 살아보기 전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행히도 제 남편은 결혼 전에 제가 생각했던 1등 신랑감에 가까울 만큼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비교해서 다른 점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단 한 가지 결혼 전에는 몰랐던 단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남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문제였지요. 저희가 연애 기간이 워낙에 길었다 보니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시어머니하고 왕래가 있었어요. 자취하던 아들 자식 걱정된다고 반찬 주러 오셨던 걸 산책 다녀오는 길에 집 앞에서 우연찮게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그때는 인상도 좋으셨고 말투도 엄청 나긋나긋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죠. 결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 또 있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 모습은 마치 제가 꿈이라도 꾸었던 것 마냥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던 좋은 분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주변에 저희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뿐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결혼하고 단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제가 봤던 모습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지만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허수아비같이 행동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부 전화 좀 자주 하라는 둥, 아들 아침밥은 꼭 챙겨서 출근시키라는 등 그냥 주변에서 몇 번은 들었을 법한 사소한 것들을 요구하셨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잔소리를 한다거나 소위들 말하는 시자 갑질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일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래도 처음이니 저도 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이려고 생신상까지는 아니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 한 솥 끓였고 미리 준비해둔 시어머니 생일 선물도 챙겨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끓여놓은 미역국을 보더니 당신은 소고기가 들어간 것보다 북어가 들어간 미역국을 더 좋아한다니 어쩌느니 하면서 너는 어떻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취향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생일 선물도 받아보시고는 다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신에 명품 선물 척척 해준다는데 너는 고작 화장품을 사왔느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평소에 네가 내 피부를 보고 얼마나 쭈글쭈글하다고 생각했으면 주름 개선 화장품을 사오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제가 평소에 시어머니 피부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화장품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생신 선물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똑같은 화장품 쓰고 있길래 그걸로 준비했던 거였어요. 누가 봐도 명품 선물이 아니라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정확히는 제 입장을 대변해줬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어머니가 어떤 미역국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그랬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출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명품 선물이냐고. 명품 선물은 형편 나아지면 다음번에 꼭 해드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제 편을 들어줬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제 편을 진짜로 들어주는 거였다면 단호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한마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결혼하더니 엄마보다 마누라를 더 챙긴다고 하면서 며느리 잘못 봐서 아주 집안이 파탄이 나는구나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남편은 그렇게 나오는 시어머니한테 말대답 한번 못하고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니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건 편했어요. 괜히 시댁에서 시간 보내면서 눈칫밥 먹느니 그냥 집에 가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결정이긴 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저를 무슨 며느리가 아니고 말 잘 듣는 내 아들을 빼앗아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거면 결혼한다고 할 때 허락해주지 말고 그냥 평생을 품에 끼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나마 사람들 있는 데서는 좋은 시어머니인 척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밖에서 만나는 걸 선호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사람들 눈도 상관없이 며느리는 막대해도 되는 존재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제가 의자 빼드리기 전까지는 테이블 옆에 가만히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신다든지 주문받으러 온 직원분한테 대놓고 제 험담을 한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어야 하는 법인데 시어머니의 갑질은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뭐 안부 전화를 매일같이 하라던가 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아들 아침밥 먹여서 출근시키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사진 찍어서 보내라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홈쇼핑에서 뭘 봤는데 좋아 보이더라. 그거 네 카드로 주문 좀 해봐라 하는 식으로 전화를 한다던가. 매일같이 레파토리가 무궁무진하게 바뀌었고 저는 저대로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처음에 자기가 제 편을 들어서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아니겠냐고 조만간 저러다 마실 테니 화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괜히 또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좀 말라고 한마디 했다가 괴롭힘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지 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거역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릴 적에 엄청 산만한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바닥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인 것 같아서 주변을 확인하지도 않고 길가다 말고 차도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답니다. 반대쪽에서는 차가 오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몸을 던져서 남편 대신 차에 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차가 쌩쌩 달리는 대로변이 아니었다 보니 큰 부상은 아니었다지만 병원에 며칠간 입원을 하셨어야 했대요. 남편은 어린 마음에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다면서 며칠 동안 펑펑 울었다네요. 그때부터 산만한 습관도 고쳤다고 하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그때 다치는 바람에 발을 지금도 조금씩 절고 계시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정도로 큰 부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못 느낄 정도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차도로 몸을 던진 건 참 대단한 일인 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발을 다치신 건 다치신 것 나름이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님의 부재였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들어갈 때쯤 아버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 학교가 지방에 있는 학교였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곁에 못 있어드린 게 늘 죄송스러웠다네요. 대학교에, 군대에, 남편의 20대 초반은 항상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일들 뿐이었고 거기에 취직하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어머니가 평소에도 얼마나 외로우셨겠냐며 혼자 지내시는 어머니 마음 쓰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던 게 언젠가부터는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던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진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한테 저한테 하듯이 행동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을 테고 직접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게 참 속편한 소리 하고 있구나 싶었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출퇴근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신혼집을 시댁에서 엄청 가깝게 구한 게 정말 낭패다 싶었어요. 주말이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거나 해야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전만 해도 연애랑 결혼은 다른 이야기다 하는 말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암만 가깝게 지냈어도 최소 1년은 같이 살아보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거다. 1년을 같이 살았다고 해도 사람이 작정하고 숨기면 알아낼 방도가 없다 하고요. 아무튼 그래도 늘 시어머니의 기분만 생각하면서 말을 하던 남편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획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신혼생활 즐기고 돈도 좀 모으고 나서 가질 계획이었는데 그래도 저희 인생 계획은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 일찍 가진 게 참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건 말건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아주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한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할 때 제가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했고 어머니한테 거역 못하겠으니 저보고 참으라던 남편의 반응도 여전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 그냥 가는 법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흠 하나 잡아서 한마디 하고 가셨거든요. 냉장고에 야채라도 하나 시들어 있으면 그날은 아주 귀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두부 가지고 무슨 음식을 하는 영상을 보고 얼마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엄청 간단해 보이고 맛도 좋을 것 같아서 그날 퇴근길에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두부 한 모를 사왔습니다. 직장 다니며 맞벌이 하시는 주부님들은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집에 재료를 공수해왔다고 해서 혹은 재료가 이미 있다고 해서 그날 꼭 그 재료에 관련된 음식을 해먹는 건 아니잖아요. 두부를 사가지고 온 그날도 막상 집에 도착하니까 배도 별로 안 고프고 몸은 피곤해서 그냥 냉장고에 정리만 해놓고 내일 해 먹어야지 하고 미루게 되었어요. 다음 날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 내일 해 먹어야지. 내일 해 먹어야지.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냉장고에 있는 두부는 신경을 안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 두부를 시어머니가 발견한 거예요. 날짜가 며칠이나 지나 있으니까 아주 너 잘 걸렸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떠벌떠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콩을 심어서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고생을 네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저기 못 사는 나라 어린애들은 이런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잔소리까지. 하나 끝난다 싶으면 또 다른 걸 가지고 잔소리가 시작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날짜 지난 두부랑은 전혀 관계도 없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한참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날따라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았는지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곧바로 병원을 다녀왔는데 다행히 가벼운 빈혈이었고 아이한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잔소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다니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요즘 사람이 빈혈로 다 쓰러질 수가 있냐며 병원에서 또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깨달은 게 있었는지 시어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지금 그게 하실 말이냐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니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저희 찾아오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만 하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엄마 말에 거역 한번 못하는 아들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 적잖이 당황을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서 따로 저희는 저희대로 집으로 오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혼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다른 것보다 남편이 저를 위해 드디어 목소리를 내주었다는 게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할 거면 진작에 좀 해주지 1년을 넘게 그 고생을 시켰나 싶기도 했고요. 효자 아들이 버럭 한 번 했다고 충격을 먹은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셔서 상황 정리하고 할 말도 곰곰이 생각하셨던 건지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과까진 바라지 않아도 몸은 어떠냐고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저보고 아주 여우 같은 뭐라고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아주 생쇼를 해서 모자 사이 갈라놓으니까 좋으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쩔쩔매면서 전화를 받고 있으니 남편이 전화기 뺏어다가 한마디 속 시원하게 더 해주더라고요. 애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 다른 사람 아이 가진 것도 아니고 내 아이 가진 거고 어머니 손주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 무슨 일 있으면 찾아오지 말고 전화하라고 했는데 그냥 전화도 하지 마시라 하고 절연선언까지 해버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하고는 아이 태어날 때까지 얼굴을 보기는커녕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야 편했지만 남편이 말은 안 하지만 이래저래 맘고생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도 그간 당했던 거 생각하니까 제 입에서 먼저 어머님하고 다시 왕래하면서 예전처럼 지내자.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회사에 나갔습니다. 계획보다 빠른 임신이었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이 지방이다 보니 육아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회사는 그만두기로 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제가 직접 육아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긴 했어요. 아들이고 이름은 뭐고 건강하게 태어났고 뭐 이런저런 것들 한 번에 정리해서 전화 말고 톡으로 보내긴 했지만요. 설마 싶긴 했는데 시어머니도 앙금이 남아있는지 메시지만 확인하고 따로 답장은 없으셨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이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면 곧바로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연락도 안 되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도 절대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두문불출해지니 엄청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닌가 싶은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 제가 찾으러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남편은 그날 거의 12시가 다 되어서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는 술에 떡이 된 채 돌아왔습니다. 말도 없이 이게 뭐냐고 다짜고짜 들어온 남편한테 화를 냈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아프시다면서요. 서럽게 울길래 뭐 큰 병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저도 헉했는데 지난 며칠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셨다네요. 병의 경중을 떠나서 무탈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거의 빌듯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고. 이제 어머니를 용서해주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되냐고요. 가까이 살고 계시니 육아에 도움도 주실 수 있지 않겠냐. 어머니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은 따뜻한 분이시다 하면서 저보고 이제 그만 화를 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기는 했어요.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 걸 떠나서 이제 안 보고 지내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선언한 건 남편인데 마치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전부 저 때문인 것처럼 말을 해왔으니 말이죠. 안 보고 지내는 게 제 입장에서 훨씬 편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거지. 저라고 부모 자식 지간인데 영 끊고 지내게 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지껏 안 보고 지낸 게 저 때문이라고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괜히 저만 중간에서 나쁜 년 된 것 같고 것 때문에 연락도 없이 술에 떡이 돼서 들어온 거 생각하니 열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 보니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지난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남편이 마음고생하는 걸 옆에서 직접 봐왔다 보니까요. 그게 마치 저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어느 정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으니 다시 왕래하면서 지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다시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내가 해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말인즉슨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 와서 살림 간섭하고 그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것만큼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던 남편이 제 말을 듣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고맙다고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좋아하는 걸 보니 또 그간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기에 저러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진짜 나 때문에 영 끊고 지냈다고 생각한 건가 싶어서 어이없기도 하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남편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깨우더니 시댁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술을 진탕 마셔서 늦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미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시어머니한테 오늘 애 데리고 가겠다고 연락도 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손주도 보여드리고 싶고 얼마나 이 순간을 기대했겠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따라갔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도 표정이 엄청 기뻐 보였습니다. 워낙에 급작스럽게 연락이 닿았다 보니 어머님도 경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아들 내외 온다고 집에 있는 재료로 대충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며 찌개며 끓여놓으셨더라고요. 감격에 모자상봉에 우리 아이도 엄청 이뻐해 주셨고 다 좋았는데 단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표정하며 말투까지 아직 저에게 쌓인 앙금을 다 풀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시어머니도 그간 영 끊고 지낸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남편이 주말만 되면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신다며 시댁에 가자고 저를 보채기 시작했거든요. 육아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돼버린 덕분에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시댁에 안 간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가자고 할 때마다 시댁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라고 아이는 엄청 이뻐해 주셨는데 그래도 시댁에 가기 싫은 건 여전했어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몰아놓은 집안일을 제가 해야 했거든요. 요즘 들어서 발목이 시큰거려서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그게 거짓말이고 어떻게든 며느리 부려먹고 싶어서 장꾀를 부리신 거라는 건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좋다는데 알고도 당해드렸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주말에만 시댁에 찾아갔다 보니 시어머니도 집을 일부러 어질러 놓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집안일 그거 못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집이 대궐처럼 넓은 것도 아닌데 청소기 돌리는 것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일이었고 설거지도 많아봐야 이틀치 3일치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최대한 남편 기분 생각해서 시어머니 장단에 놀아놔줬어요. 그나마 초반에는 어머님이 남편 눈치를 보신 건지 최소한이라도 같이 집안일 하는 척을 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당신이 애를 봐주겠다며 집안일을 저한테 전부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았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제대로 한번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원래 시댁에 가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한참 시댁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친구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거기 가느라고 시댁에 못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남편 친구긴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저도 같이 몇 번 소개를 받고 자주 연락 주고받고 왕래를 할 만큼 친한 친구였다 보니 당연히 저도 장례식장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일단 시댁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어머님한테 아이만 맡겨놓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는 어딜 가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동안은 발목 핑계를 대면서 아파서 못했다고 변명이라도 하셨는데 그날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온다고 집 청소고 설거지고 빨래고 하나도 안 해놨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아들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너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면서 너는 남아서 집안일을 하라며 저를 붙잡더군요. 남편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도통 저를 놓아줄 것 같지 않아서 남편만 먼저 출발시켰네요. 저는 나중에 택시 타고 가던지 하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가 밀어놓은 집안일이야 아무리 오래 걸려도 늘 1시간 정도면 끝냈으니 뭐 어려울 게 있겠나 싶었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던 터라 시어머니가 따로 아이를 봐줄 필요도 없었어서 어머님한테 설거지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른 건 다 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 든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장례식 간다고 정장을 입고 있던 터라 괜히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 그거 하나만 부탁드리는 거라고 좋게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들은 채도 안 하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더니 나는 애봐야 하니까 네가 다 하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어이가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참아냈고 그럼 갈아입을 옷이라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이 집에 나랑 너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걸 따지냐고 그냥 설거지하는 동안만 홀딱 벗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옷을 너한테 빌려주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제 인내심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저랑 장난하시는 거냐고. 어린애같이 굴지 좀 마시라 대놓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내가 여길 오고 싶어서 오는 줄 아시냐? 남편 얼굴 봐서 주말마다 어거지로 끌려오고 있는 건데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얼마 전처럼 그냥 안 보고 지내겠다고 강하게 한마디 했죠. 시어머니는 이런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어요. 그 길로 저는 어머님한테서 아이 뺏어다가 그 길로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하고 남편 친구들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아이 들쳐업고 장례식장으로 가고 싶었지만 아이 데리고 상갓집 가는 거 아니라고들 하니 그건 참았어요.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 전화만 받아서 집에 오면 이야기하자 말하고 전화기는 그냥 꺼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도 제가 문을 안 열어줄 걸 알았는지 집까지 찾아오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주말에 혼자 집에서 푹 쉬었네요. 남편이 집에 도착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길래 거짓 하나 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줬어요. 저한테 홀딱 벗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발목 핑계 대면서 저한테 집안일을 떠넘기고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던 것 같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해오더군요. 그 뒤로는 남편도 저한테 시댁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랑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것 같았는데 이번만큼은 남편도 제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따로 저한테 뭐라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과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적당히 비슷한 뉘앙스만 풍기시면 저도 고집 부리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갈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며느리 하나 잘못 받아서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다며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설마 내가 너 집안일 시키려고 불렀겠냐? 아니면 너가 보고 싶어서 주말마다 오라고 했겠냐고. 내 아들 보고 싶고 내 손주 보고 싶어서 불렀던 건데 그동안 얼마나 나를 고깝게 봤길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며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손주를 방패 삼아 시어머니한테 갑질하는 며느리 취급을 하시길래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런 줄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시어머니한테 정식으로 그날 죄송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댁에 찾아뵐 테니 시간도 비워두시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주말이 돼서 약속한 대로 아이 데리고 남편하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왔느냐고 대충 저를 반겨주는 척만 아시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최대한 밝게 웃는 표정을 지으며 아이를 어머님 품에 안겨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도 드렸죠.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남편하고 아이 좀 잘 부탁드린다 말하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너는 어딜 가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그건 왜 궁금해하시냐고요. 아들하고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저 보고 싶은 거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굳이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제가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저는 따로 약속 잡은 게 있으니 아이랑 남편 좀 부탁드린다 말하고 후다닥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가서 남편도 모르게 챙겨놓은 짐가방 들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앞에 가방 내려놓으면서 남편 잘 때 갈아입을 옷이며 내일 갈아입을 옷에 아이한테 필요한 것까지 미리 다 챙겨놓았으니 주말 내내 같이 있으시면 되겠다고 말이죠. 앞으로 매주 주말마다 부탁드린다고. 어머님 덕분에 저는 편하게 여가도 즐기고 친구도 만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어머님 깊은 속뜻을 모르고 제가 그동안 오해했다고,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해주고 다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집 밖을 나오는데 속이 너무 후련하고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육아에서 해방돼서 친구들 만나고 수다도 떨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네요. 남편도 저한테 지은 죄가 있으니 최대한 협조해줬어요. 약속한 대로 다음날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님 반응이 어땠느냐 물으니 그래도 당신 뱉은 말이 있으니 티는 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하길래 그 길로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 다시 한번 어머님 때문에 여가도 보내고 오랜만에 좋았다고, 저는 다음 명절 때나 어머님 생신 때 되면 찾아뵐 테니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린다고 시원하게 한 번 더 긁어드렸습니다. 그 뒤로 매주 주말만 되면 남편하고 아이 시댁에 보내놓고 육아에서 해방된 저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혼자 취미도 즐기고 친구들 만나 여가도 즐기고 너무 좋네요. 비록 시어머니하고 관계는 나아지지 않겠지만 뭐 어떤가요? 고부관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 한다고 정상이 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는데 어머님이 먼저 양보해주기 전까지는 저도 절대 양보 안 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